코리안 루트를 찾아서 이형구, 이기환, 동해와 한족의 격전지 청주산 산좌된 유적. 2007년 7월 28일 자정이 치밀어 오르는 오후였다. 더위 속에 쯔펑 인근 청주산 유적을 찾아 나선 길. 목리를 부리는 버스기사와 한바탕 소리가 오간 것은 시작이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 아는 길이라고 자신했던 안내인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전신만고 그때 쯔다오 완쯔 역에 닿았다. 하지만 다 왔나 싶었더니 아니란다. 안내원이 뭔가 흥정을 하다가 다시 6인승 승합차를 타란다. 10분 달리더니 쯔펑 통레오간 고속도로 공사 구간이다. 탐사단은 비명을 질렀다. 역주행길이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20분간의 위험천만 역주행을 맛본 뒤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다. 이제 등산이다. 숲을 가득한 청주산이었지만 뛸 듯이 단숨에 올라갔다. 빨리 가야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시리아호 흐 상류 평원을 조망할 수 있는 초원의 정상. 숲을 사이로 펼쳐지는 돌 10개의 작은 산들이 둘러싼 청주산 유적의 규모는 6제곱킬로미터이다. 아짜 형태인 주봉 유적만 해도 남북 길이가 440m에 동북 폭이 340이고 총 면적이 15만 제곱미터나 된다. 그 산은 주위에 성벽 같은 반원형의 치가 있어서 청주산이라고 한다. 청주산 유적의 6개 구역 가운데 으뜸인 청주산 주봉의 중앙구역은 다른 곳에 비해 높고 회자 모양의 돌담이 세워져 있다. 다른 5개 구역 역시 돌담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안에 원형 건축물이 10여 기씩 늘어져 있다. 그 가운데 동남구역이 장관이다. 거기에는 73기의 건축 유구들이 분포해 있다. 동북쪽 돌들은 크기가 크고 가운데 있는 돌 위에는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나 있다. 조심스럽게 살펴보던 윤명철 교수가 돌 위에 물을 뿌렸다. 아무리 봐도 별자리 같긴 한데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 판정하기 힘들겠습니다. 남쪽 벽 바깥 부분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큰 돌 위에는 조각큰 흔적이 있다. 돼지머리 모양인데 다른 산봉우리에 있는 유적 가운데는 제5호 유적이 가장 크다. 거기에는 지름이 120m 되는 돌로 쌓은 건축물이 있다. 총 200개가 넘는 적석총과 석관묘, 하늘신과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낸 돌로 쌓은 제단터, 사람들이 살았거나 공물을 보았을 건물터가 있다. 적석총, 석관묘, 외성과 내성으로 잘 조성된 성벽도 예사롭지 않다. 6개의 구역에서 확인된 원형 석축 건물터만 232개다. 이형구 선문대 교수와 윤명철 동국대 교수는 거대한 무덤터이자 재산터이며 유적의 규모와 내용으로 보면 국가 단계의 사회 조직이 분명하다고 한다. 내성의 최고 위층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터 10곳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초기 국가 유적입니다. 샤자덴하층 문화의 대표적 유적을 돌아보던 탐사단은 너무 익숙한 형태와 분위기에 놀랐다. 한반도와는 너무도 멀리 떨어진 대륙의 한적한 곳에서 우리 문화의 향기를 느끼다니. 탐사단이 만난 샤다덴하 층문화는 대략 BC 2000부터 BC 1200까지 융성했는데 이 시기가 고조선의 연대와 겹친다.
이영구 교수가 성벽의 축조 기법을 설명한다. 적석총, 석관묘, 재단터는 물론이고 성벽의 축조 방식을 보면 고구려나 백제 같습니다. 알석으로 한 면만 다듬어 삼각형으로 쌓고 그 다음 것은 역삼각형으로 쌓는 형식 말입니다. 이영구 교수는 할석과 삼각석 그리고 역삼각형의 돌로 견고하게 쌓은 성벽은 인천 계양산성의 축성 방식을 연상시킨다 했다. 탐사단은 청주산 정상에 있는 덧띠무늬 토기편을 수습했다. 고조선 솟구치는 의문점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탐사단 다음 유적지로 옮겼다. 지펑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서 2007년에 막 정식 발굴을 마친 산주어된 유적이 있었다. 아직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고 국내 언론에도 소개되지 않은 싱싱한 산주어된 유적. 그것은 2005년 인허 다목점 때 공사를 하던 가운데 발견되었고 2007년 말까지 발굴이 마무리되었다. 탐사단이 갔을 때도 댐 공사가 한창이었다. 말이 필요 없는 풍경, 정칠산 유적처럼 완연하게 드러난 집터와 적성총이 펼쳐졌고 제사터와 도로가 조성돼 있었다. 정상 부근에 오르자 거대한 성벽의 행렬이 펼쳐지고 있었다. 대단하네. 치가 도대체 몇 개야? 이 교수가 줄자로 높이를 재보고 성의 규모를 재느라 바쁘다. 남아있는 성벽의 높이는 3m였는데 치를 세어보니 동북쪽 면에 7개, 서북쪽 면에 6개 등 13개였다. 어마어마한 성벽이다. 유적은 BC 2000에서 BC 1500까지 번성한 샤자데나 무층 문화의 것이었다. 토성에서 석성으로 접어드는 전형적 초기 형식의 석성이네요. 연모함으로 기저석을 쌓고 수평으로 기저를 받친 뒤 들여 쌓기를 한 겁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거친 현모함. 나는 생각했다. 비무장지대 인근 민통선을 답사하면서 확인했던 임진강 유역의 석성은 물론이고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바레의 성과 철터에서도 볼 수 있는 현무암이다. 현무암을 메마른 중국 땅에서 보다니. 그것이 우리와 친년 관계에 놓인 샤자된 하층 문화의 성이라니. 윤명철 교수는 주거지에 샤자된 하층 문화 때의 토기편들이 널려 있다고 한다. 이영구 교수가 실측하니 치는 5m 간격으로 있었다. 대각선을 뚫은 문지도 발견되었다. 이는 은신하면서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이다. 성이 무너지지 않게 견치석을 배치한 석성의 또 다른 특징은 아군의 추락을 막고 적의 침입을 막으려고 여장을 쌓았다는 것이다. 유적의 전체 면적은 14,000제곱미터였다. 중국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랴오시의 사자데나층 문화는 어나라와 같은 강력한 반국이 존재했다는 증거다. 청쯔산 같은 유적은 초기 국가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중요 자료이며 하나라로부터 상나라까지의 역사를 아우를 수 있는 중요 유적이다. 이영구 교수도 중원의 하나라와 동시대의 청쯔산과 산주된 같은 수천 개의 석성을 쌓은 국가 단계의 권력을 갖춘 사회 조직이 존재했다고 본다. 산주된 유적에서는 석성뿐 아니라 원형재단과 석관묘가 다수 나왔는데 이들 조형 감각과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초기 국가 형태를 보였던 청쯔산 유적과 겹쳐져 있다. 중국 학자들도 동의하듯 성곽,
제사 공간, 주거지, 적석총, 석관묘에 행정조직과 공장을 갖춘 왕국 말이다. 이영구 교수는 산 위에 이런 돌들을 운반해서 성곽을 쌓고 돌무덤을 조성할 정도면 지배자는 왕권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 각계는 BC 2000 무렵에 중원에 하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곳의 문화는 하나라와는 무관합니다. 이 리아오허와 따링허 유역, 즉 발해 연안과 중원 사이에는 옌산 산맥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고조선의 흔적일까?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흔적은 청쯔산과 산초덴에서 그치지 않는다. 확인된 것만으로도 8,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동이의 숨결, 탐사단의 조급한 마음과는 달리 조상의 지취를 담고 있는 유적들은 속살을 내비춘다. 머나먼 세월의 흔적을 찾아 한 걸음씩 내딛는 과거로의 여행. 처음부터 고조선 유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조급하게 나섰던 마음을 뒤로 하고 동이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긴다. 3장 동이의 마을 차하이 식농와를 가다. 용과 동이의 땅 차하이. 차하이 마을 방문은 우리의 바람이었다. 30년간 발해 문명권을 연구해온 이형구 교수도 설레었다. 선양을 출발해 8,000년 전 유적인 차하이와 식농와 탐사에 나서는 길. 이 지역은 중국인들이 중화 제1촌 차하이, 중하시 조취락 혹은 화하 제1촌 식농와이라 하여 중국 시조의 마을로 떠받드는 곳이다. 이 두 곳은 우리 민족뿐 아니라 중국, 일본까지 어우르는 동아시아 문명의 젖줄인 발해 연안 문명이 태어난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마을을 중화 제1촌이나 화하 제1촌이 아니라 동이 제1촌쯤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동이의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3시간 50분을 거쳐 달려간 곳은 바로 랴오닝성 푸신시에서 동북으로 20km 떨어진 사랍향 마을이다. 목적지인 차하이 유적으로 빠지는 길에는 차하이 마을 방문 환영이라는 아치가 눈에 띈다. 하지만 환영 아치가 우리가 탄 버스보다 키가 30cm가 낮으니 정말 환영인지 모르겠다. 차하이 유적까지는 4km나 남은 상황에서 이참에 걸어가면 어떠냐 하고 운을 띄웠지만 손사래를 친다. 남은 일정을 소화하려면 걷기에는 부담이다. 오른쪽에 서 있는 여신상을 보러 갔다. 중화 제1촌이라는 이름이 붙은 여신상이다. 여신상 앞에는 나귀 2마리가 놀고 있는데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에 그럴듯한 모델 노릇을 해주고 있었다. 중화 제1촌의 차하이 문화를 이끌었던 여인이 서양 여신을 빼닮았다. 여신이 두 손을 모아 받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옥결이었다. 옥으로 만든 귀고리였다. 여신 바로 옆을 보니 거기에는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다. 그 다음 허리 아래에서 허벅지까지 무슨 문양이 있는 것 같아 보니 용이 휘감고 있었다. 바로 차하이 유적에서 발견된 빅3 유구와 유물, 즉 용, 옥,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한참 여신산매경에 빠져 있는데 고함 소리가 들린다. 오토바이와 3륜차를 빌렸다는 것이다. 이제 8,000년의 세계로 간다.
벼분 달렸을까 차하의 박물관이 보인다. 폐교 같은 남루한 건물의 관리인들도 농부다. 발굴이 끝난 지 오래된 탓인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인지 발굴했던 곳에는 숲풀이 무성하다. 그러나 펼쳐진 광경은 시원하다. 다링허 지류인 양허 초입에 자리 잡고 있는 차하이는 가장 이른 시기의 신석기 시대 취락 유적이다. 특히 이 지역에는 동이족 활동 무대인 랴오시와 랴오뚱이 있으며 랴오시의 동쪽 구릉지대에는 랴오시와 랴오뚱을 구분하는 이우리산, 의무여산이 있다. 8,000년 전 이곳에 마을이 있었을 때는 고온 습윤했다 한다. 발굴 결과 55개의 주거지가 확인됐는데 주거지 면적은 일반적으로 50제곱미터 정도지만 가장 큰 것은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특이한 것은 출입구가 없다. 적의 침입과 야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천정에 출입구를 만들지 않았을까 보는 이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사, 물길조 등에 나오는 동북방 민족의 습속에 주목한다. 또 특이한 점은 주거지 안에 무덤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거실장이 차하이와 싱룽와에서만 30여 기나 나왔다.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주거지와 주거지 사이에도 무덤 10기가 발굴되었다. 현대 측정 결과 8,000년 전에 조성된 유적이다. 차하이 유적을 빛내는 요소가 또 있다. 용의 형상과 함께 빗살무늬 토기와 옥기가 바로 이곳에서 수습되었다. 이용구 교수가 돌무더기 형상 주변을 돌면서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하여 용의 형상을 설명하였다. 용머리와 몸 부분은 돌무더기가 조밀하게 표현된 반면 꼬리 부분 돌무더기는 느슨했다. 용의 전체 길이는 19m이고 폭은 2m입니다. 이 용 형상의 돌무더기가 마을의 중심부에 있었다. 사방에 55기나 되는 주거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용의 머리 앞에는 10여 개의 무덤이 있었다. 1982년 라오닝성 전체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주거지와 함께 이 용 형상 돌무더기가 나왔다. 측정한 결과 지금으로부터 7,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가장 원시적 형태의 용 형상은 허난성, 푸양, 후베이성, 황메이룽에서 발견되었는데 6,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그보다 2,000년이나 앞선 8,000년 전에 대륙의 동북쪽, 즉 한족이 오랑캐의 소굴이라고 폄훼했던 발해 연안의 동이 지역에서 용이 발견된 것이다. 이 발굴 하나로 한족 중심의 세계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부심을 갖던 중국 학계는 술렁거렸다. 중국 사상의 원형인 용신왕이 중원이 아니라 발해 연안에서 태어났다는 증거들이 차하이 유적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중화 문명, 중화 제1촌이라는 차하이 마을을 둘러본 탐사단은 행장을 꾸렸다. 차하이에서 서쪽으로 100km 떨어진 싱룽와가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싱룽와는 중화시조 취락이라는 별명이 붙은 곳이다. 중화 제1촌은 차하이는 뭐고 중화시조 취락, 싱룽와는 또 뭔가? 이영구 교수가 차하이는 라오닝성에 있고 싱룽와는 내이멍구 자치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 최초의 마을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요? 윤명철 교수와 정재승 소장의 걱정이 하늘을 찌른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황토길. 수시로 버스에서 내려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다. 가이드와 버스 기사가 소란을 피우더니 길을 안다는 마을 사람이 버스에 올랐다. 10여 분 달렸을까 시골 버스도 사라졌다. 옥수수밭과 메밀밭 사이로 난 외길을 무작정 가야 했다. 포기한 상황에서 20여 분을 더 헤매자 저편에서 황토빛 마을이 다가온다. 저기가 식농화 유적입니다. 저 멀리 짙은 황사 사이로 표지석 3개가 보인다. 이영구 교수가 말한다. 감개무량하군요. 2번이나 이곳 식농화를 찾아오려고 했지만 실패했는데. 식농화 유적은 내이먼구 자치구 우원치 바오궈 투샹 보국 토양 식농화 마을에서 동남쪽 1300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1982년에 발굴된 식농화 유적은 중국 100대 고고학 발굴에 포함될 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유적 밀집 범위가 180m에 불과한 식농화 유적이 왜 중화시조 취락이라고 했을까? 1983에서 1994년까지 식농화 유적을 7차례 발굴한 조사단은 놀랐다. 175개의 주거지가 도시계획을 한 주택단지처럼 있었던 것이다. 가장 보존이 잘 된 4만 제곱미터나 되는 신석기 시대의 대규모 취락은 환호로 보호되어 있었다. 초기의 형태는 집들이 대부분 원형 안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주거지의 규모는 최대 지름이 180m이고 최소 지름은 160m 정도다. 중국학계는 마을 한복판에 있는 2곳을 영도자의 거처로 간주했다. 원시 종교 의식을 거행했다고 본다. 식농화 마을을 이루고 있던 10개의 열의 주거지 가운데 같은 열에 살던 사람들은 혈연적으로 가까웠을 것으로 본다. 300명이 살았던 식농화 마을은 하나의 가정이라는 1급 사회조직을 기본으로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2급 사회조직과 먼 친척 관계인 3급 사회조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종 마을은 한 개의 사회연맹을 이루었다. 라고 한다. 또 이상한 건 차하이 유적이나 식농화 유적의 무덤이 주거지 안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20여 곳의 집자리에서 무덤 20개가 발견되었던 것이다. 근데 무덤에는 빗살무늬 토기와 옥기, 골기 등을 비롯해 사람과 돼지를 합장한 흔적도 보였다. 돼지 사육과 돼지 숭배는 원시 농업의 시작을 보여주는 단서로 중국학계는 차하이 식농화 사람들이 어업과 수렵을 통해 식량을 확보했으며 농업을 시작했다고 추정한다. 차하이와 식농화는 여러 점에서 비교된다. 차하이 마을은 풍화기 암 위에 세워졌지만 식농화 마을은 시리아오허 유역에서 발견되는 백사토 위에 건설되었다. 차하이 식농화 문화의 영역을 보면 북으로는 시라무륜허와 내이먼구 동남부의 츠펑시 저리무명의 서남부를 포함하고 남으로는 옌산 남쪽의 베이징과 텐진까지 아우른다. 사정, 용과 새가 함께 뛰어노는 권장의 비밀. 사기 고조 분기에는 한 고조 유방에 관한 일화가 있다. 한 고조의 어머니 유호가 연못가에서 잠든 사이 번갯불이 번쩍이더니 사방이 어두워졌다. 아버지 태공이 달려가 보니 교룡이 부인의 몸에 있었다.
얼마 후 유호가 임신해 유방을 낳았는데 얼굴이 용을 닮았다. 한마디로 한 고조 유방은 용, 규룡의 자손인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사마초는 고조는 콧날이 높고 이마가 튀어나와 용을 닮았다고 한다. 임금의 얼굴을 뜻하는 용안이 거기서 나왔다. 젊었을 때 물에 배었던 유방은 동네 술집에서 외상술을 먹고 취하기 일쑤였다. 그때 그의 몸 위에 용이 나타났는데 고조가 외상술을 먹는 날이면 그 주막의 매상이 몇 배나 올랐다고 한다. 비단 유방뿐 아니라 태양신이자 농업의 신인 신농씨의 탄생 전설에도 용이 있다. 신농씨의 어머니 여등은 볕을 쬐려고 나갔다가 용을 보았다.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임신한 것이다. 여등은 10달이 지난 뒤 아들을 낳았는데 염제 신농씨였다. 한족은 용 황제이며 스스로를 용의 자손이라 믿었다. 용은 봉황과 기린, 거북과 함께 사령의 하나였는데 상상의 동물로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 물을 다스리는 물의 제왕이며 농경 중심사회에서 치수를 담당하는 지배자는 용에 비유되었다. 광야 익조에 따르면 용은 9가지 짐승의 장점이 다 있다. 머리는 낙타, 뿔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목덜미는 뱀, 배는 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주먹은 호랑이와 비슷하다. 입 주위에 긴수염, 턱 밑에 명주, 목 아래에는 영린이 있다. 그런데 용의 비늘은 81이고 입 주위에는 긴수염이 있으며 턱 밑에는 명주가 있다. 안비자는 유세의 어려움을 피력한 세난이란 글에서 영린을 언급하였다. 전국시대에 혀로 시대를 좌지우지한 유세가들은 군주의 심중을 살펴가며 혀를 잘 놀려야 한다는 의미다. 용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변했다. 쌍나라 때는 악어와 뱀, 제비가 결합한 형태이고 서주 때는 입을 벌린 채 3개의 발가락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통일 진나라 때는 봉황, 악어, 도룡농, 뱀이 복합된 응룡이 등장한다. 용의 후손 유방이 세운 한나라 때는 사방신의 하나인 청룡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용은 한족의 상징이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에 융성한 차하이 마을에서, 즉 현대 중국인들도 인정하는 동이의 고향 발해현안에서 용 형상의 돌무더기와 용이 부조된 토기들이 발견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옌산 산맥을 중국의 마지노선으로 여겼죠. 그곳에 만리장성을 쌓은 까닭이 뭐겠어요. 장성 너머는 오랑캐 땅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8,000년이나 된 차하이 유적에서 용이 발견되자 차하이를 중화의 본향이라는 의미를 담아 중화 제1촌으로 인정하는 고육책을 쓴 것이다. 하지만 용신앙은 한족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용과 뿌리가 관계가 있다. 우선 삼국유사의 북부여조에는 BC 58년 4월 해모수가 오룡거를 타고 내려와 북부여를 창업했다고 한다. 같은 책 신라 탈해 왕조를 보면 신라시조 박혁거세가 박혁거세의 왕비 알령을 낳은 것은 계룡이며 신라 4대 석탈해는 용성국 왕과 정려국 왕녀의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책 백제무왕조를 보면 백제 30대 무왕은 과부인 어머니가
못 속의 용과 관계하여 낳은 아들이며 순호지에는 소정방이 백마강의 용을 잡고서야 백제를 망하게 했다고 한다. 삼국유사 만파식적조에 따르면 문무왕은 자기 말대로 죽어바다 용이 되었고 그 아들 신문왕은 가문사 금당 밑섬돌을 파고 동쪽으로 향하는 구멍을 냈다. 용의 출입을 만든 것이다. 수호신으로서 용 이야기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된 것만 해도 86편이다. 대조왕건의 할아버지 작재건이 서해바다 한복판에서 부처로 변신한 여우에게 핍박을 당하는 용왕을 구해주고 그의 딸 용녀를 아내로 맞이한다. 작재건과 용녀는 아들을 넷을 두었는데 장남이 왕건의 아버지인 용건이다. 그러니까 왕건의 할머니가 용인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황제로 등극한 왕건은 자신의 권력을 용이라는 신성한 존재를 통해 보장받았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용 관련 유물들이 차고 넘친다. 고구려의 무용총, 삼실총, 장천 1호분, 약수리 벽화분, 덕화리 1호분 등의 사신도의 일원으로 청룡이 있다. 1997년 경복궁 경회로에서 연못을 정비하던 조사라는 연못 바닥에서 구리로 만든 용이 나온 것을 보았다. 그 용은 혀를 길게 내밀고 콧수염을 동그랗게 한 채 해학적 모습으로 등장한 경회로 바닥의 용은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 물에 신 용은 불을 다스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꽃 모양의 산인 관악산이 정면으로 보이는 경복궁은 풍수지리로 볼 때 불에 아주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불을 다스리기 위해 연못을 조성했는데 이것도 모자라 불을 다스리는 용 조각품을 집어넣은 것이다. 그동안 만나왔던 우리 역사의 용들과 차하의 용이 머릿속에 춤추듯 어우러지는 순간 의문이 생긴다. 용은 한족의 상징이라 하고 동이족의 토템은 새라고 하기 때문이다. 2400년 전에 조성된 유적인 대전 괴정동에서는 다비로 밭을 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농경문 청동기가 발굴되었는데 청동기 뒷면에는 새 한 쌍이 마주보는 모양이 음각되어 있다. 조선시대까지는 용이 임금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봉황이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을 상징한다. 용과 봉황의 조화는 백제예술의 정수인 금동대향로에서 나타난다. 1993년 부여 능산리 절도에서 금동대향로가 발굴되자 사람들은 놀랐다. 향로는 뚜껑과 꼭지, 몸체와 받침 등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뚜껑 꼭지를 보자 봉황 한 마리가 턱 밑에 여의주를 품고 날개를 활짝 편 채 날고 있지 않은가. 봉황의 목과 가슴에는 향을 피울 때 연기가 나가는 배영공이 3개 있다. 아래쪽에 받침대는 용의 형상이다. 용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받들고 승천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역동적인 모습을 한 용이 입을 벌린 채 향로를 받치고 꼭대기에는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봉황이 날고 있다. 용은 물과 하늘을 동시에 상징하므로 천계를 넘나드는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한족들은 용을 신성한 존재로 받들어 왔지만 새는 그렇게 신성하지 않다. 지금까지 봉황은 태평성대에 나타나는 상상의 새로 여겨져 숭배되었지만 용에 대한 숭배는 더 다양한 형태를 띠었죠. 다만 동이의 나라인 상나라만이 난생 신화를 건국 신화로 삼고 있다.
싹이 은봉기를 보면 상해시조 설의 어머니 간적이 제비알을 삼켜 임신한 뒤 낳은 이가 바로 설이다 라고 되어 있다. 결국 용과 새를 동시에 신성시한 종족은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이었던 것이다. 빗살무늬 토기의 길을 따라서 이건 빗살무늬 토기 아닌가요? 동양 최초의 유적을 찾아 산좌댐과 청체산, 차하이와 식농화를 거쳐 신러와 뉴허리앙에 이르기까지 방문자마다 탐사단을 놀라게 한 것은 빗살무늬 토기와 터띠무늬 토기 조각들이다. 중화제일총과 같은 이름으로 덧칠되어 있기는 하지만 탐사단이 다녀온 지역들은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 동이족이 활약했던 마을 랴오닝성 선양시의 신러 유적과 동이의 문화가 만개한 홍산 문화의 본거지 뉴허리앙 유적도 마찬가지다. 이영구 교수가 말했다. 우리 신석기 시대 문화의 고향은 발해 연안이고 시베리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빗살무늬 토기는 어디서 왔는가? 인류는 수렵 및 채집을 하면서 떠돌던 구석기 시대를 지나 만년 전에 토기라는 발명품을 만든다. 토기를 통해서 인류는 빙하기를 이겨내고 한 곳에 정착해 농경생활을 시작함으로써 문명의 새벽을 열었다. 토기라는 저장 도구가 끼어들면서 인류는 무리를 이루고 시족을 형성하고 부족과 국가를 이루었다. 빗살무늬 토기는 고고하게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도 익숙하다. 쪽이 동북아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표지 유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북아에서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만든 토기 가운데 빗살무늬 토기가 유행했다.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 문화는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 등 3개 지역으로 또는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재령강, 한강, 낙동강, 남해도서 등 6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빗살무늬 토기의 흔적은 한반도뿐 아니라 황허 하류를 비롯해 다링허와 랴오허 유역, 랴오tung 반도와 압록강 유역 등 발해 연안의 전 지역에 나타난다. 크게 보면 발해 연안에서 시작된 발해 연안 문명권의 대표적 문화를 빗살무늬 토기 문화라 할 수 있죠. 서쪽으로는 중국의 타이양산 이동 지역인 허베이성 일대와 어난성 동쪽 일부, 남쪽으로는 산둥반도, 북으로는 다싱안링, 이남 랴오닝성 일대, 동으로는 숭화강에서 랴오tung 반도를 거쳐 한반도까지 아우르죠. 이영구 교수는 발해 연안이라 함은 지정학적인 위치보다는 문화적 범위를 지칭한다고 한다. 6장 차오마오산에서 만난 홍산 문화 오원치 스자스전 차오마오산 유적에서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 제단과 무덤이 결합된 홍산 문화의 의뢰 건축물 유구가 발견됐다. 2006년 6월 5일 내먼구 쯔펑방송은 홍산 문화 BC 4500에서 BC 3000년 시기의 적석총 발견 소식을 숨가쁘게 전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07년 탐사단은 폐부를 뒤엎는 황토먼지를 이겨내며 차오마오산을 찾았다. 원래 이 유적은 1983년에 발견되었지만 본격적으로 발굴된 것은 2001년부터이다. 당시 제2지점에서 석관묘 7기, 제단 1기와 돌로 만든 여신상 4점, 남성 생식기 모양의 돌인형, 뼈로 만든 피리가 수습되었다. 여러 개의 무덤 중 2기는 2차장을 한 것으로 보이며 4기의 무덤은 모두 머리는 서쪽으로 하고 다리를
동쪽으로 두고 있다. 이 무덤을 조사한 발굴단은 3층으로 잘 쌓은 제단과 돌무덤대가 발견됐는데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엄청난 양의 토기들이 띠를 이루며 무덤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는 독특한 장례 풍습을 보여준다. 이 풍습은 식농화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계몽운동과 양치차오, 양계초의 아들인 고고학자 량스리웅은 1930년 혹독한 겨울에 쯔펑 일대를 훑었다. 그는 쯔펑에서 발견된 양샤오식 채도에 관심을 가졌다. 채색 토기는 중국 중원인 양사오 문화의 대표 유물이다. 그런데 오랑캐탕으로 간주되었던 만리장성 이북에서 유사한 유물을 발견하면서 양스리웅은 새로운 해석을 해야 했다. 그는 바로 양샤오 문화와 장성 이북 문화의 접촉에 관심을 기울였다. 양스리웅은 장성 이남과 이북의 문화 접촉 지역이 어딘지 알아보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문화 접촉 지역은 선양의 옛 이름인 펑텐, 봉천 서남부이거나 지금의 베이징 부근에 위치한 지리, 직기에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양스리웅은 대대적 동북 고고 탐사 계획을 세웠지만 1931년 일본의 동북 침략으로 수포가 된다. 2년 뒤 1933년 집총한 일본군의 호위를 받으며 야하다 이치로가 중심이 된 제1차 만봉 학술 조사 연구단이 도착했다. 1935년에는 하마다 고사쿠가 이끄는 일본 동아 고고학회가 유적지를 훑었다. 일본의 의도는 뻔했다. 만주 역사를 중국 역사에서 태어내 일본이 만주를 점령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유적지 조사를 바탕으로 일본은 만주국을 세워 목적을 달성한다. 1935년 일본은 원래 청동기 시대 석관묘를 조사했는데 홍산 허우 유적을 조사 과정에서 신석기 시대 유적을 발굴했다. 산봉우리인 홍산 지형을 보면 랴오하허, 지류인 잉진허가 서에서 동으로 꺾어져 산을 돌아간다. 산의 앞과 뒤에 유적이 있는데 신석기 시대 유적은 산 뒤편인 홍산 허우에 집중되어 있다. 당초 청동기 시대의 석관묘 위주로 조사를 했지만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되는 바람에 방향이 바뀌었다. 일본은 발굴을 마치고 1938년 쯔펑 홍산 허우라는 발굴 보고서를 냈다. 그런데 발굴 주체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홍산 문화가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955년이다. 역사학자 윤달은 중국 신석기 시대라는 책을 내면서 홍산 허우 유적을 전문적으로 분석했다. 홍산 문화는 남북 문화가 접촉한 뒤 생겨난 일종의 새로운 문화라고 했다. 회원중, 배문중은 채도 문화는 남에서 북으로, 세석기 문화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으며 그 접점은 만리장성 부근이라고 주장한다. 황허 유역의 채도 문화가 장성 부근으로 전파되었고 세석기 문화와 혼합되면서 신문화를 이뤄냈다고 보았다. 그리고 1956년 위준허가 이끄는 베이징 대학교 발굴단이 홍산 허우 유적에서 갈지자 문양이 새겨진 홍도를 수습함으로써 홍산 문화라는 명칭이 자리 잡았다. 또한 1963년 류관민 등은 쯔펑시 북쪽 외곽에 있는 지주산의 홍산 문화층 위에서 샤자된 하층 문화층과 상층 문화층을 확인했다.
이것은 홍산 문화를 이룬 사람들의 후예가 샤자된 하층 및 상층 문화를 이루고 살았음을 보여준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1970년대 말까지도 홍산 문화에 대한 연구는 회의 원종의 견해처럼 토기와 세석기에 집중됐고, 홍산 문화는 그저 넓은 의미의 북방, 세석기 문화, 즉 일종의 편경 문화일 뿐이었다. 그때까지 중국학계는 양샤오 문화가 어떻게 홍산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중원의 양샤오 문화를 갑으로 홍산 문화를 을로 보는 견해였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홍산 문화가 업베이성의 츠산 문화를 계승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때까지 홍산 문화의 유산으로 확인된 것은 주로 석기, 토기, 생활 유적뿐이었다. 물질 문명의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기에 화려한 문화를 꽃피운 문명으로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9년 카조 동산주의에서 임신한 여인의 소조상이 발견되었다. 1983년에는 류허량에서 재단, 신전, 돌무덤 등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이 출현한다. 두 유적과 후터우거 후 유적에서는 옥기가 쏟아져 나왔다. 재단, 신전, 무덤은 문명 탄생의 세 가지 조건이죠. 옥기로만 도배되다시피 한 무덤은 사회 분화와 계급 탄생의 신호죠. 결국 수빙치를 중심으로 한 중국 학계는 홍산 문화를 중화 문명의 기원을 상징하는 문화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동이족의 문화라는 게 드러났죠. 중국 학계는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대륙을 삼키려고 고고학을 동원한 일본.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재밌는 자료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500~5,000점에 달하는 낭랑 유물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이 조선을 강점했을 때 찍은 38,000여 장의 유리 건판 사진이다. 그렇다면 고조선 유물은 없는데 왜 낭랑 유물만 있을까? 일본은 1909년부터 해방 직전까지 낭랑 유적을 발굴했는데 이유는 우리 역사의 타율성론을 확립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발굴 결과를 해석해 한반도는 BC 108년부터 AD 313년까지 한사군의 영향 아래 있었으며 AD 4세기부터는 한반도 남부에 이른바 임나일본부가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북쪽은 중국이, 남쪽은 일본이 지배했으므로 타율의 역사였다는 것이다. 유리건판 사진 역시 1909년부터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기 전까지 세키노 다다시와 도리이 조류 등 일본의 학자들이 조선의 고적 민속 인물 등의 모습을 사진으로 채집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풍경과 조선 사람이 아름다워서 찍었을까? 아니다. 조선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식민 체제를 다지기 위해서였다. 다른 민족이나 인종의 민족지 자료는 물론 관상학과 골상학까지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기본이다. 인류학자, 고고학자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다. 도리이 류조는 일본이 침략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정보를 수집했다. 만주는 물론 타이완, 사할린, 몽고, 시베리아를 누볐다. 한반도에도 등장해 1911년부터 18년까지 조선의 120곳에서 성인 남녀의 정면, 측면, 반신을 촬영했다. 관상학, 골상학 연구의 일환이다. 검은 머리, 안짱다리, 거대한 성기로 대변되는 유대인은 금발의 큰 키, 갸름한 얼굴에 하얀 연분홍빛 피부의 아리안족을 위협하는
기생충으로 규정하고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편 독일과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조선의 방방곡곡에 있는 유적들을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조선 고적 도보를 남겼다. 15첩에 이르는 이 책은 1915년부터 35년까지 세키노 다다시와 다니이 사이이치 등이 낭랑에서 시작해 조선시대까지의 유적과 유물들의 도판을 모아 조선 총독부가 간행한 것이다. 황제는 없다. 오랑캐 소굴에서 쏟아지는 현 선진 문명의 흔적들. 중국 역사학계는 중원 중심, 한족 중심, 왕조 중심의 중화 사상을 믿고 있었다. 중국인들이 왜 춘추 전국 시대부터 만리장성을 쌓았겠습니까? 그것은 장성 이북, 연산 이북은 오랑캐 소굴이고 단지 중화 문화의 수혜를 받은 문화 열등 지역이라고 폄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은 예로부터 사방의 오랑캐들을 사이라 했다.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 했다. 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중국 학계는 당황한다. 홍산 문화 유적 출현 때문이다. 물론 1930에서 40년대에도 장성 이북과 이남의 문화가 융합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당시 발해 연안에서 동북 문화의 특징인 갈치자 문양의 빗살무늬 토기와 양샤오 문화의 특징인 홍도 및 채도가 공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당시는 우월한 중원의 양샤오 문화가 열등한 홍산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오랑캐의 소굴이라던 동북방 뉴허령과 동산 주위에서 제단, 신전, 무덤 등 제사 유적이 확인됐다. 또 다링허 유적인 차하이 식롱화에서 용형 돌무더기와 옥기의 원형과 빗살무늬 토기 등이 쏟아졌다. 중국은 기절초풍했다. 남만의 소굴이었던 양쯔강 유역에서 탄생한 량주 문화 또 난공불락의 중화주의에 타격을 주었다. 사실 동부와 동남 연의 고대 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빙치가 1964부터 간파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동부와 동남 연의 고대 문화, 오랑캐 문화는 중원 양샤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게 믿음이었다. 그런데 믿음이 산산조각 난 것이다. 불행하게도 수빙치의 주장은 맞았다. 홍산 문화보다 약간 늦은 량주 문화 유적들에서 출토된 옥기와 흙으로 쌓은 고분군, 공전토와 제사 유적 등 량주 문화 옥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량이 많고 종류도 엄청나다. 홍산 문화와의 옥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옥월과 옥정은 예기이자 위세품이다. 문제는 홍산 문화와 량주 문화의 관계였다. 유적의 규모와 규칙성은 앞서 달린 홍산 문화보다 한 발짝 늦게 달린 양주 문화가 더 발전했다. 뉴어령 유적군이 산세에 순응하면서 20도 편각을 이루고 있었다면 량주 유적군은 정남 북방향이며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었다. 어쨌든 오랑캐의 본거지에서 잇따라 중원을 능가하는 문화가 터진 것이다. 중국 학계는 과다순의 표현대로 통고적, 즉 쓰라리 납품을 겪으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황하 종류는 중국 문명의 중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소빙치는 홍사 문화와 량주 문화는 차례로 중원으로 몰려와 중화대지에서 5,000년의 유구한 문명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수빙치는 중화 문명론을 개진했다. 즉 삼부곡이라 해서 고국, 반국, 제국의 3단계론을 주장한 것이다. 홍사 문화를 중국 최초의 원시국가 단계인 고국, 량주 문화를 그 다음 단계인 반국으로 규정한 것이다. 수빙치는 두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왕의 신분을 입증하는 유적이 확인된 점에 주목했다. 류허량은 단묘, 총 등 삼위일체 조합이 엄격히 구분된 홍산인들의 성지이며 특수 신분인 제정일치 시대의 왕이 하늘과 소통하는 곳이었다. 홍산 문화보다 시기가 늦은 량주 문화는 홍산 문화에 비해 취략 문화의 층위가 더욱 뚜렷하다. 피어린 1, 2차 대전. 다음 주목한 것은 4기 오제본기에 언급되는 황제와 염제, 황제와 치우의 대결이다. 염제 신농씨가 제후들을 침범하려 했다. 헌원 황제는 공과 범, 살쾡이의 날카로운 짐승들을 훈련시켜 반천의 들에서 여러 번 싸운 뒤에 뜻을 이루었다. 제후가 또 난을 일으켰다. 헌원은 제후들과 함께 나서서 탕록에서 싸워 결국 치우를 물리쳤다. 제후들이 헌원을 천자로 삼았으니 그가 황제다. 바로 그런데 이 기록을 곱씹어보면 전쟁은 두 차례다. 중국 각계가 주목한 것은 1970년대 말 허베이 성 장자커우 지구 쌍간허 유역인 위셴 산관 유적에서 함께 발견된 유물 두 점이다. 동북 홍산 문화의 대표 문양인 용문이 채도관과 중원의 양사오 문화를 대표하는 곤문이 채도가 한 곳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홍산 문화와 양샤오 문화가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라 했다. 장자커우 인근에 황제와 염제, 황제와 치우가 싸웠다는 반취안과 쭈어루, 탕록이란 곳이 있죠. 우선 염제 신농씨가 쇠퇴하면서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황제가 각종 동물을 토템으로 삼는 부족과 함께 염제와 3번 싸워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 제2 1차 대전이다. 염제와 황제의 판취한 대전이다. 그런데 치우가 불복해 난을 일으키자 황제는 다시 탕록에서 싸워 치우를 죽였으니 이것이 2차 대전이다. 황제와 치우의 쭈어루 대전, 탕록 대전. 장자 도척에서는 황제가 덕행을 행하지 못해 치우와 탕록의 교회에서 전쟁했는데 피가 100리나 흘렀다라고 했다. 명장기가 핏물에 떠다닐 정도였다. 고대 동양 문명의 맹주를 놓고 벌인 1, 2차 대전의 치열함을 알 수 있다. 치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81개 형제 시족으로 구성된 치우부족은 청동기를 보유했다. 황제도 고전했다. 수신, 인어, 동두, 철렉, 짐승의 몸에 말을 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청동, 이마에는 철을 가졌다라는 태평어람의 표현에서 보듯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치우와 수하들은 짐승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동두철액에서 알 수 있듯 청동과 철기로 투구를 사용했던 것 같다. 치우 집단은 오금 광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금갈, 칼과 각종 창을 비롯한 병기를 제작했다. 반면 황제는 석기를 병기로 삼았고 궁시를 사용했다. 그러니 고전한 것이다. 황제는 치우와 9번 싸워 전패를 당할 만큼 고전하다가 현녀의 도움으로 치우를 이겼다고 한다. 또 깃발을 활용해 전투 대형을 정비했고 불나팔을 불어 용의 소리를 내어 치우의 공격을 막았다고 열자 황제에 기록된다. 중국인들에게 황제 헌원은
이렇게 이민족의 도전을 막고 중국을 우뚝 서게 한 창시자다. 그런데 홍산 문화가 발견된 뒤에 황제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그러자 중국학계는 황제의 고향을 중국 동북방 홍산 문화의 본거지인 발해 연안에서 찾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고고학 성과를 역사서의 오제 전설 기록을 토대로 지금부터 5,000년 전후의 문화구를 3대 고고 문화구로 나누었다. 홍산 문화의 동북 문화구, 양샤오 문화의 중원 문화구, 그리고 다윈커우 문화의 동남연의 문화구 등이다. 고대 전설상의 오제 시대를 다시 전후기로 나누었다. BC 3500에서 3000년 이전을 전기, 3000년부터 하나라가 건국한 2700년쯤 이전까지를 후기로 구분했다. 그들은 홍산 문화가 오제 시대 전기, 즉 양샤오 문화와 상응한다고 보았다. 홍산 문화는 중국 문명 기원 과정에서 한 걸음 먼저 나갔으며 양샤오 문화와 기북에서 허베이성 서북부에서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1차 대전인 황제와 염제의 전쟁이다. 학계는 이 전쟁이 오제 시대 전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즉 홍산 문화의 영문이 토기와 양사오 문화의 꽃무늬 채도가 쌍간허 유역, 산관 유적에서 함께 출토된 것은 이 황제와 염제의 전쟁이 실제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두 문화가 충돌한 동시에 교류했다는 증거이다. 조빙치는 이렇게 충돌 교류한 문화는 다시 발해 연안으로 올라가 홍산 문화의 단, 묘, 총으로 발전했다고 결론 내렸다. 소빙치 등은 황제의 고향을 동북방으로 연결했다. 황제가 염제와 싸울 때 함께 나선 곰과 범, 살쾡이는 이런 짐승을 토템으로 삼은 부족들의 명칭이라고 본다. 또 사기 오제봉기는 황제는 일정한 거처 없이 다녔다고 했다. 중국학계는 이를 황제족의 성향을 일컫는 것으로 동북방 민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럼 동이족의 신으로 알려진 치우는 누구인가? 중국학계는 황제와 치우의 전쟁도 사기와 같은 역사서의 오제 전설 등을 고고학 성과에 맞춰 설명한다. 황제와 치우 전쟁을 오제 시대 후기에 일어난 사실로 본 것이다. 홍산 문화의 전통을 이은 황제족과 산동반도 중심으로 일어난 치우족의 문화, 즉 다원커우 문화가 충돌 교류한 것이다 라는 말이다. BC 3000부터 다링어와 시리아허, 서요화 지역에서는 홍산 문화의 전통을 이은 이른바 홍산허우 문화라고 하는 샤오옌, 소하연 문화가 꽃을 피웠다. 이는 다시 샤자된 하층 문화로 성장했다. 근데 이곳에서 누공두와 주전자, 고족배 등 다윈커우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나온다. 이것이 동북방과 동방의 충돌 및 교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고다순 연구원은 사기 오제봉기에는 황제와 염제의 싸움이 먼저 등장하고 황제와 치우의 싸움은 나중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고고학 성과를 검토하면 역사서가 들어맞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홍산 문화의 창조자와 치우는 직접적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홍산 문화의 주인공은 황제이고 산동반도의 다윈커우 문화의 주인공이 치우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니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또 하나 중국학계는 황제를 비롯한 오제 전설, 황제 전욱 제곡 요순의 주인공들의 고향을 대체로 동북방으로 본다. 홍산 문화를 꽃피운 이는 황제라는 것이다.
우계자 전욱도 북방의 대제라는 칭호를 얻는다. 뉴어랑 신전에서 끊어진 하늘과 땅의 관계를 혼자 독점하며 제정일치 시대를 이끄니가 전욱이라는 것이다. 또 제곡은 훗날 상나라의 선조다. 이쯤 되면 이상해진다. 이미 상하주 단대 공정을 단행해 전설상의 하나라 건국연대를 BC 2070이라 확정한 중국이다. 이렇게 올려놓은 중국 역사가 4000년이다. 그런데 중국학계는 더 나아가 발해연안 문명, 홍산 문화를 창조한 이가 황제이며 그 황제가 중국인의 조상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다시 전설의 1000년 역사가 사실로 회복된다. 이른바 중국 문명 5000년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 문명 탐험 공정의 핵심이다. 우리 학계는 중국으로부터 연하고 싶은 망령과 실증할 수 없다는 지나친 결벽증 탓에 제대로 된 연구조차 제야사학이라며 무시하고 있다. 그 사이에 중국 학계는 이미 중국 문명 5000년의 틀을 짜놓고 있는 것이다. 발해 연안에서 발견되는 적석총과 빗살무늬 토기, 곰숭배의 원형들, 중국 학계의 경강부회로 그 역사가 황제의 역사가 되어버린다면 치우와 당군, 웅녀 등 우리 민족의 흔적은 무시되는 셈이다. 전설과 고고학 성과를 완벽하게 끼워 맞추는 중국 학계의 움직임과 우리 학계의 무력함에 가슴이 막혔다. 11장 동이와 한족의 중원쟁패. 오랜 잠에서 깨어난 동이의 왕국 은나라, 상나라. 은나라 시조 설의 어머니는 간적이다. 그녀는 제곡의 둘째 부인이다. 간적 자매가 목욕을 하러 가는데 제비가 알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간적이 이를 받아 삼켜 잉태했던 것이 설이다. 사기 은본기. 사기 은본기에 나오는 은나라는 상나라다. 은이라는 나라 이름은 상왕조의 마지막 도읍인 인쉬, 은허의 명칭인데 주나라 사람들이 은으로 낮춰 부른 데서 유래한 것이다. 사실 상나라는 왠지 폭군의 나라 망국의 한을 연상시킨다. 마지막 왕인 주왕의 난행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과 함께 걸주라는 이름으로 폭군의 상징이 됐다. 달기의 비위를 맞추려 술로 주지용림을 만들었던 것이다. 포락지형과 신하이자 서영인 비관이 간언하자 성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가 뚫렸다는데 보자 하면서 해부한 만행은 알려져 있다. 중신인 기자가 은허를 지나다가 맥수지가를 지어 망국의 슬픔을 노래했다. 맥수지가는 유학계나 한문학계에서 최고의 산문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기록, 하나라 고려왕에 대한 기록에서 알 수 있듯 왕조 교체 후 전대의 마지막 왕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 버린 예는 비일비재하지만 상나라에 대한 폄훼는 심하다. 주나라의 계승자임을 자처한 후대의 사가들이 지어낸 지나친 과장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상나라는 무능하기만 한 왕조는 아니었다. 하상주로 이어진 왕조 교체는 한족과 동이가 중원을 놓고 격전을 벌였다는 역사적 증거이다. 처음 중원의 패권을 차지한 것은 한족의 하나라였다. 하지만 동이족의 상나라가 일어나 한족의 하나라를 이기고 550년 가까이 중원을 지배한다. 그리고 나서 한족의 주나라가 등장해 동이족을 몰아내고 다시 차지한다. 그리고 이후에 상나라는 폄훼되었다. 하지만 상나라는 갑골 문자를 창조했고 청동기 문명을 꽃피웠다.
상나라 역사를 보면 상나라 시조인 설은 요순 시절에 우의 치수를 도운 덕에 상이라는 곳에 봉제를 받았다. 그래서 상이라는 나라 이름이 생겼다. 어머니 간적이 제비알을 삼켜 설을 낳았다고 한다. 목의 사와야를 뜻한다. 시경 상송에 상토 열렬 해외 유절이라 했는데 상토는 마철을 발명했으며 그 세력을 해외 발해 연안까지 넓혔다는 말이다. 상토의 증손인 명은 열심히 치수에 전념해 농업 발전에 성과를 내었다. 명의 아들 왕해는 우마차를 발명해 비단과 소를 화폐로 삼아 무역 활동을 했다. 시력을 넓혀가던 상에서는 성탕이라는 영웅이 나오는데 그는 도읍을 박으로 옮기고 노예 출신 요리사 이윤을 재상으로 등용해 국세를 펼친다. 성탕은 하나라 제후국인 고노가 거래 학정에 못 이겨 반란을 일으키자 나라를 무너뜨릴 결심을 하고 백성들에게 출사표를 던진다. 나를 원망하는 소리도 들었지만 하나라 왕조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소. 내가 하늘의 징벌을 대신하는 것이오. 성탕은 11차례 접전 끝에 명조에서 벌어진 대회전에서 하나라 군대에 치명상을 입혔다. 하나라 걸은 패잔병을 이끌고 동남쪽으로 가다가 남소에서 죽는다. BC 1600년 동이족 성탕이 한족의 하나라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통일한 것이다. 성탕은 정권의 탄생이 하늘의 뜻이었음을 선포하기 위해 역법을 새로 제정하고 복색을 바꿨으며 백색을 숭상했다. 그러나 10대 중정 이후 적자 계승제가 폐지되면서 권력 쟁탈전이 벌어져 왕위가 빈번하게 교체되는 구세 질환을 겪는다. 그때 중흥 군주가 된 반경은 BC 1300에 제후와 대신 백성들을 설득해 은으로 천도한다. 그리고 중흥의 발판을 마련한다. 그 뒤 12명의 왕이 254년 동안 문명을 꽃피운다. 이렇게 은을 도읍으로 삼아 발전하던 상은 결국 주나라에게 망한다. 주나라를 비롯해 이후 사가들은 상나라의 말기에 도읍지인 은을 상나라의 국명으로 부르며 폄훼했다. 그런데 어떻게 상나라가 역사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나? 1899년 가을 당시 청나라 국자감 죄수인 왕이롱이 학질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상나라는 전설상의 나라였을 것이다. 왕이롱은 베이징의 한의원에 처방을 부탁했다. 처방전 가운데는 땀맛이 나는 오래된 거북이 조각인 진귀판이라는 약재가 있었다. 왕이롱은 약을 사오게 했다. 약재 봉투를 열어보고 귀판이라는 약재가 눈에 띄었다. 이게 뭔가? 귀판에 새겨져 있던 글자는 전문 같았다. 그는 자신이 연구해온 청동기 시대 문명보다 앞선 글자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왕이롱은 판웨이칭이라는 골동품상으로부터 용고를 사들였다. 이 용골의 출처는 당시 허난성 안양셴 샤오상툰이라는 소문이 바닥에 돌았다. 샤오상툰은 안양 샤오툰춘으로 인쉬, 은허이다. 왕이롱은 갑고를 발견한 지 1년 만에 8개국 연합군의 베이징 공격에 속수무책 무너진 청왕조의 나약함에 분노하여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하지만 그가 갑고를 발견한 뒤에 루이전위라는 학자는 561개의 갑골문 글자를 해석했고 상왕조의 왕명을 22개나 밝혀냈다. 또 양궈웨이 왕유국은 갑골문을 검토해 사기의 음봉기에 명이 세상을 떠나자
찐이 그 뒤를 이었는데라는 부분에서 찐을 왕해로 고쳤다. 사기의 잘못된 기록마저 찾아낸 것이다. 왕과 웨이는 상나라 왕 13명의 이름과 순서를 고정함으로써 역사서에 나온 상망조가 사실임을 밝혔다. 은허에서 발굴한 상나라 역사. 갑골이 처음 발견된 지 29년이 지난 1928년 당시 중앙연구원 언어연구소장이 취임한 역사학자 푸스네는 갑골 출토지인 안양을 발굴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에 1928년 8월 갓 서른을 넘긴 역사학자 똥작빈이 이끄는 조사단이 안양 샤오툰춘을 방문했다. 똥좌빈이 맡은 첫 번째 발굴은 1928년 10월 이루어진다. 은허로 명명된 상나라 말기의 도읍은 지금까지 밝혀진 범위만 해도 동서 6,000m, 남북 6,000m이다.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1936년 샤오툰춘 동북에 위치한 YH-127이라는 갑골 구덩이에서 17,000점의 각사 갑골이 쏟아진 것이다. 완전한 귀갑이 300편에 이르렀다. 이 갑골의 연대는 상나라 말기 무정시대로 추정된다. 1973년에는 샤오툰춘 남쪽에도 5,000편이나 되는 갑골이 나왔다. 이를 확인한 학자들은 상서 다사편에 나온 오직 상해 선인들만이 전이 있고 책이 있었다는 구절을 떠올리면서 이것을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당항고 국가문서 보관소로 간주했다. 왕릉유적은 환수이의 부관인 우관춘에 자리 잡고 있는데 궁전 및 종묘유적과는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한 무덤 내외에서는 225명이나 되는 순장자와 인간 제물이 발굴되었다. 중국학계는 이 무덤을 상해 중흥왕인 무정왕의 무덤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제사객마다 8인씩 자리에 있었다. 이곳이 상나라 말기의 도읍이었다면 당연히 궁전 종묘가 있었을 터이다. 상나라 말기 8대 12왕의 도읍인 은허에서는 1930년대에 53개의 건물터와 31개의 수구 등이 드러났다. 중국학계는 이 궁전 및 종묘터를 갑조, 을조, 병조로 나누었다. 갑조 건축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갑조 동남쪽에 있는 갑11이라는 건물이다. 을조 건축물은 남북 길이가 200m에 동서폭이 100m 정도이다. 병조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발굴 유적은 무정왕의 건축물로 보이는 54호 건물터이다. 유물 가운데 상나라의 찬란한 문화를 증거하는 것이 청동기와 옥기인데 은허에서 확인된 청동기는 5,000점이 넘는다. 여기서 발굴된 청동기의 종류는 예기와 병기, 장식품과 거마기 등인데 가장 큰 것은 무게가 832kg이다.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 발해 연한 문명의 시원지인 차하이 식롱화에서 처음 제작된 옥기문화는 그 후예인 상나라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이다. 은허 발굴로 전설로만 인식되었던 상나라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중국 역사가 단번에 500년 이상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 반경이 은으로 천도한 이후의 역사, 즉 최소한 상나라 말기가 드러난 것이다.